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챗 GPT를 운영 중인 오픈 AI가 최근 오퍼레이터의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는 사용자가 묻는 것에 답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하고 직접 실행하는 AI 에이전트인데요. 오퍼레이터의 등장으로 국내 AI 시장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잠시 뒤 IT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 대비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죠. 하지만 얼마가 있어야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고민에 노후 대비 시작부터 어렵다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에서 노후 자금 계산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들어온 사고 소식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사고가 오늘 오전에 9시 49분께 발생했는데요. 이게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의 서울 세종고속도로 천안 안성 구간 경계 지점 공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를 잇는 교량 작업 중에 교각 상판 구조물이 밑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난 건데요. 네. 소방당국은 중앙 119 구조본부와 경기 충북 소방본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고요. 지금까지 노동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조 작업 계속 진행 중이고요. 중상자, 경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입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 소식 들어오는 게 있으면 또 하프타임 뉴스 코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데요. 시간 제한도 없는 현직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시선이 쏠리고 있어요. 네, 마지막 변론 방청 그 관심도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경쟁률도 93대 1이었어요. 1,800여 명이 신청했고 오늘은 경찰 기동대 61개 부대 4천여 명 규모가 투입이 됐고 이른 아침부터 바리케이트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시부터 시작하는데 증거조사부터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절차가 있어서 최후 변론까지 마치면 오늘 밤 정도는 돼야 끝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최종 의견 진술 만약에 윤 대통령 이렇게 1시간 얘기한다라고 잡으면 7시간 넘게 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윤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할까? 대국민 사과를 내놓느냐 혹은 또 뭐 국민 통합 메시지를 당부할 것인지 일단 최후 진술서를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만큼 변호인단은 좀 조력 정도, 조언 정도 하고 혼자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카드인 만큼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가지고 추측이 굉장히 무성한 상태입니다. 계엄의 정당성이라든가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라는 부분을 부각할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에 거론된 이런 얘기들 말고 회심의 카드를 만약에 내민다면 어쩌면 임기 단축 개헌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것 또한 의견이 분분한 게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임기를 거론하면서 조건을 거는 그림이 되니까 이것도 어쩌면 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을 되려 퇴색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대통령실 측하고 국민의힘 이렇게 또 살짝 온도차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대통령실은 임기 단축 조건 얘기를 꺼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동안에 조기 하야설이라든가 개헌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권에서 어느 정도 희망을 섞어서 말하는 내용도 있었고 저 국민의힘에서는 좀 기류를 보니까 최소한 대통령이 양심적으로 크게 국민께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와주길 바란다. 좀 이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 측의 마지막 변론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일단 그 시간 제한 없는 최후 진술은 윤 대통령이 하듯이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해요. 그 전에 대리인단들이 양측
모두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하는데 국회 측에서는 이걸 10명 정도가 7, 8분씩 쪼개서 릴레이로 진행을 한다고 들려오고 있고요. 윤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서 민주주의에 미친 악영향이라든가 위험성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강조하고 헌재의 파면 결정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짚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가 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기획했다고 하는 그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이 있죠. 노상원 수첩. 네. 거기에다가 수거 대상이라고 이제 정치인 몇 명이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 올린 야당 의원들이 움직인 거예요. 김용민, 서영교, 윤건영, 이성윤, 황운하, 조국 의원 등등이 있었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탄원서에는 계엄군이 국회 표결 막아서 계엄 해제 못했으면 여기 수거 대상들은 다 체포돼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는 것은 안 된다. 탄원인들의 목숨이 달린 중차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파면 선고를 간절하게 호소한다. 적어놨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국민의힘도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바로 전날까지 좀 헌재 흔들기, 헌재의 공정성의 문제를 삼았던 것에 방점을 찍었던 국민의힘이 조금 기류가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그 단심 결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상 탄핵 불복을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과 메시지가 판이하게 바뀐 거라고 좀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또 이거에 앞서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언급을 한 게 있었는데 그 기자들이 당이 헌재를 공격하면서 그것이 마치 탄핵 불복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도부와 의원들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류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당이 이제부터는 좀 수위 조절에 들어가면서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한 것인지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 조기 대선은 그동안 금원령이었어요. 사실상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다가 이틀 전에 그저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외 당협위원장들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 박스권이니까 해볼 만하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서 여러 해석을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원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것이 지도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네, 이건 시사인이 단독으로 공개한 통화 녹취 음성인데요. 이른바 그 명태균 황금폰에 들어있던 녹취를 확보한 겁니다.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분쯤 이루어진 통화인데 이 날이 언제냐면 일전에 민주당이 공개했던 녹취.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김영선이 해줘라 라고 말했던 날입니다. 이때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명태균 씨한테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라는 얘기 안 하고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하여튼 윤상현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런 대화가 나왔던 날이 2022년 5월 9일이고요. 이 통화 마치고 시간상으로 보면 40여 분 뒤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선인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어라라고 했다. 김영선 전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를 하는데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명태균 씨는 거기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 통화한 그 목소리가 실제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명태균은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을 본인이 장인보다 더 자주 만났다 이런 주장을 했고 홍 시장이 국민의힘에 복당하게 된 것도 내가 홍 시장 부탁을 받아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설득해서 홍 시장이 복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근데 홍 시장은
지금까지 명태균하고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때인데 김영선 전 의원한테 SH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주장을 명태균 측에서 흘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모두 명태균이 지금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상소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들을 원래 창원지검에서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고 야당은 이 문제에서 김건희 여사를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수사가 너무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특검법을 올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상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는데 기존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걸 회사까지였는데 이걸 회사 및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왜 반대를 하냐면 이사가 경영행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서 경영계에 너무 많은 변수를 줄 수 있다. 혼란을 줄 수 있다. 네. 라는 걸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는 거고 또 특히 명태균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대선용으로 지금 악법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민주당은 갈 길을 가면서 두 법안을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27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가 연금 개혁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돈을 얼마로 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네, 어제는 정부와 여야가 비공개 실무급 회의 열고 연금 개혁 논의했는데 그 연금 개혁을 사자회담에서 논의한 이후에 처음으로 실무급 회동을 가진 거라서 주목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받는 돈이 문제였어요. 양측이 주장하는 비율이 조금씩 스펙트럼이 다른데 네. 뭐 42에서 44, 43에서 45 이거를 가장 좁은 격차로 줄여보자면 국민의힘은 그래 늘려줘서 43까지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그래 줄여줘서 44%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포인트 아직 간극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2월 임시국회 내 야당안 단독 처리할 수 있다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받는 돈뿐만 아니라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도 이견이 뚜렷한데요.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조정 장치가 뭐냐면 그때그때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너무 막히고 어려우니까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는 돈 받는 돈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 이거예요. 뭔가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때그때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어쩌면 이러다가 결국 더 내기만 하고 어떤 상당히 취약해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뚝 끊겨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찬반이 그렇게 갈리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다가 여야 사이에 조금씩 변화하는 기류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원래 자동 조정 장치 계속 넣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배제하지 않겠다. 그럼 먼저 모수 개혁부터 그러니까 내는 돈 받는 돈 이거부터 합의해서 처리하고 자동 조정 장치도 좀 열어놓겠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동 조정 장치 수용하면 받는 돈도 우리 조금 더 유연하게 해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지금 던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좁혀지는 듯 하더니 사실 이제 양측의 강성 의원들 목소리는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젠걸음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는 2030 세대한테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야 간의 이런 토론 제안을 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급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임광현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공개 토론 먼저 하자고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광현 의원하고 급이 맞는 의원 간의 토론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나한테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던지는 거죠. 1대1 무제한으로 끝장 토론하자 이랬는데 그랬더니 또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뭐가 되겠느냐.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3명 다 나와서 3대3 하자.
이러니까 이번엔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토론하자고 하면 내가 원내대표다 이렇게 서로가 카운트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면서 급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어요. 네,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월, 11월에 2번 연속 금리 인하했고 올해 1월에 동결로 한 차례 속도 조절을 한 다음에 다시 금리 인하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원달러 환율 부담이 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1.5%포인트였던 게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고요.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면 우려할 수 있는 거는 환율, 물가 뛰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네. 그걸 한은도 다 알고 있지만 경기 부양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포인트나 낮춰 잡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내수가 좋지 않다는 거고 시중에 돈을 풀어서 민간 소비나 투자 이런 내수라도 살려야 경제 하강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금통위는 외환시장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인수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램프 구간에선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를 부탁드리는데요. 오전에 비해 정체 풀려가고 있지만 고속도로 사고가 꾸준합니다. 평택 화성고속도로 봉담 방향 평택 분기점 3차로와 갓길에선 2시간째 화물차 추돌사고 수습 중이라 부근 정체가 되고 있고요. 더 내려가 부산 쪽 중앙고속도로 풍기 부근 2차로와 갓길은 화물차 화재 사고로 차단돼 서행합니다. 이후로도 대저 분기점 일대로 사고 여파를 받고요. 중부 내륙지선 창원 방향 옥포 분기점 부근 2, 3차로 모두 막고 화물차 간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도로에 넘어진 컨테이너 정리는 끝났지만 지금도 1차로를 통해서만 지날 수 있습니다. 뒤로 4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율곡로 창덕궁에서 안국역 사이로는 헌법 재판을 앞두고 양방향 하위 차로에 차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오후 1시부터는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최근에 딥시크부터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는 이 그록까지 정말 네. 다양한 AI 도구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AI 열풍을 일으킨 오픈 AI의 챗 GPT 사용자 수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간 이용 사용자라고 하는데 이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2025년 2월에 4억 명을 돌파했고요. 이게 12월에 3억 명이었는데 두 달 사이에 또 1억 명이 더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를 이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쓰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 네. 거고
특히나 이제 200만 명 이상의 비즈니스 사용자가 챗GPT를 쓰고 있고 O3 미니가 나오고 나서 추론 모델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두 달 사이에 1억 명씩 더 막 늘어나는 이 정도의 속도를 네. 보여주다 보니까 실제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데서 봤더니 인터넷이 처음에 나와서 유선 인터넷이 이제 깔리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 깔리는 속도보다 이 챗GPT의 보급률이 훨씬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를 조금씩 쓰고 적응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쟁이 이렇게 심해지더라도 사용자 1등 사용자가 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진짜로 AI 도구들을 뭐 일이나 아니면 취미나 학교에서 조금씩 많이 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이 해외 언론들에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일반 목적 기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처럼 그냥 AI도 어디서든 쓰는 일반 목적 기술이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일반 목적 기술이 영어로 쓰면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이거의 앞자 약자를 따면 공교롭게도 얘도 GPT입니다. 네. 그래서 챗GPT랑 일반 목적 기술이 노리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원래는 다른 스펠링이죠. 그런데 네. 어쨌든 일반 목적 기술로서 이 챗GPT가 이제 거의 뭐 대표 주자가 되는 마치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 같은 이런 애들을 일반 목적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정말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와중에 챗 GPT의 새로운 기능 오퍼레이터라는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됐어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오퍼레이터인데요. AI 에이전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뭐 지난번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뭐 비서 아니면 대행해주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고 제일 큰 변화는 얘가 액션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까지 해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오픈 AI가 이제 이 오퍼레이터라는 기능을 원래 올해 1월에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만 이제 프리뷰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이제 21일부터 한국, 호주, 영국, 일본 같은 글로벌 시장에 이제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걸 실행을 하잖아요. operator.chatgpt.com 이제 operator.chatgpt.com이라고 아예 별도의 웹 브라우저가 있는데 AI가 직접 웹사이트를 띄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뭔가 뭐 티켓을 예매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AI 스스로가 챗GPT 안에 웹사이트가 하나가 더 열려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안에 브라우저가 하나가 더 열려서 마우스로 이제 직접 자기가 움직이면서 사이트도 접속하고 마우스랑 키보드를 활용해서 주문도 하고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티켓 예매를 한다거나 뭐 출장비를 정산하는 걸 하면 엑셀을 띄운다거나 온라인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 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서비스 이용하면은 또 다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네. 되게 좀 흥미로운 게 기존의 챗GPT 서비스들은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전 세계에서 거의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북미 시장에 먼저 나오고 한 달 있다 우리나라에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챗GPT 같은 서비스는 제가 질문을 하면 이 녀석이 이것저것 하는데 얘는 좀 목적이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드 뭐 이렇게 뭐 티켓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잘하려면 그 나라의 서비스 회사랑 좀 제휴가 돼야지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미국에서 나왔을 때는 미국 사람들만 아예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됐거든요. 왜 그랬느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오퍼레이터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인스타카트 같은 이런 주문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럼 인스타카트에 들어가서 뭘 해줘라고 하는 걸 하면 얘가 이제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우버를 통해서 뭐 택시를 잡아줘라고 하면은 얘가 우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택시를 잡아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출시될 때는 이 오퍼레이터에 뭐가 들어갔냐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하고 야놀자 호텔 예약 서비스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오퍼레이터를 켜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땡땡한테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뭐 어디에 있는 선물을 주문해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그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가 원하는 선물을 골라요. 고르고 나서 주문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제가 결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얘가 제가 얘기한 거를 사이트도 찾고 실행을 해주고 움직여서 액션까지 하는
요런 것들을 해주는 게 오퍼레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신에 AI 비서가 제 컴퓨터 움직여서 실제로 작동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웹사이트 2개지만 향후엔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우리가 보통 AI의 미래를 얘기할 때 영화 허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영화 허에 나오는 인공지능 사만다가 주인공 테오도로의 PC를 직접 조절을 해서 이메일을 로그인해서 뭐 스팸 메일을 삭제해 주기도 하고 사용자 대신 예약을 잡거나 중요한 문자도 보내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이 영화 허의 배경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몇 년도예요? 그게 공교롭게도 2025년입니다. 와, 근데 실제로 이제 2025년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영화는 참 미래를 참 예측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진짜 해요. 소름 끼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수준이 또 넘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를 직접 조절을 하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웹사이트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는 마우스의 위치나 이런 걸 사람들이 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티켓팅하는 사이트에 막 1땡 하면 막 들어가서 클릭 막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어렵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걸 컴퓨터로 하는 것들을 막는데 이게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은 정확하게 마우스의 위치들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 요게 뭐 예매하기 이런 게 있으면 네. 특정 사이트를 위해서 매크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가서 클릭을 한다. 특정 페이지에 가서 누른다. 그럼 이거는 그 페이지에 대한 코드나 내용을 분석하는데 이건 딱 특정 하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오퍼레이터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챗GPT에 요즘에 눈이 있잖아요. 비전이라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걸 통해서 보여줬지만 카메라로 보고 뭐 뭘 읽어달라 막 이렇게 하면 얘가 카메라로 글자도 읽고 하잖아요. 그 기능을 갖고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면을 직접 AI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를 구현하는 겁니다. 제가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실제로 오퍼레이터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가 청소기를 사고 싶은데 청소기를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청소기를 좀 사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이 일단 인터넷 검색창에 청소기를 검색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청소기를 사는 것 중에 쇼핑 막 여러 개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웹사이트마다 생각해 보시면 가격 검색하는 게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어떤 사이트는 가격 검색하기를 누르면 범위를 정해야 돼서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정하기도 하고 어떤 건 3만 원대 이하 체크 버튼을 눌러야 되고 막 그런데 이 녀석이 그걸 보고 나서 제가 5만 원에서 10만 원대라고 하면 얘가 이 사이트에는 가격 조절하는 게 체크박스로 돼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를 눌러요. 그럼 거기에 가격이 3만 원, 5만 원, 7만 원대가 나오면 얘가 하는 걸 자기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5만 원대 이하라고 하셨으니까 3만 원대, 5만 원대를 체크한 다음에 검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련 다음 단계를 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한테 한 20개가 나왔는데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세요?라고 하면 나는 국산 브랜드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또 이게 브랜드 고르는 데 들어가면 이것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면 삼성, LG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수십 개의 브랜드가 나오는데 국산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삼성이랑 LG를 체크하겠습니다. 라면서 체크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제하기를 버튼까지 그럼 이 중에서 뭘 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걸 골랐는데 결제를 해드릴까요? 그럼 그래. 그럼 결제하기 버튼까지 누르고 나면 카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제가 카드를 입력하거나 하는 건 자기가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는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AI가 이 화면을 보고 화면에 따라서 이제 주인이라고 표현하면 주인이 뭔가 나에게 명령을 내린 걸 생각을 해서 그거를 화면의 구조를 본 다음에 눌러줄 걸 눌러주고 실제로 자기가 못하는 예를 들면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람이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력하는 란이 나오면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게 자 주인님 이거 입력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입력을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결제할 때가 되면 결제는 결제 비밀번호는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비밀번호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동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비싼데요. 그러니까요. 소장님 이게 얼마라고요? 얼마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네. 아직은 이제 보급화가 안 되고 테스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제 챗GPT가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20달러 부가세 포함 22달러 내는 게 그러니까 무료 버전이 있고 22달러 내는 버전인데 아직 이 오퍼레이터 기능을 쓰려면 네. 200달러짜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은 220달러니까 거의 30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쓰자고 이 서비스 하시기는 좀 그렇고 네. 내가 막 되게 여러 가지 AI 막 되게 생각 깊게 쓰는데 이런 것까지 하려면은 테스트 수준이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테스트를 조금 지나고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20짜리 기본 유료 구독자들한테도 이거를 오픈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GPT가 지금은 GPT-4인데 네. 지금 GPT-4 4.5랑 GPT-5에 대한 계획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GPT-5 정도 때부터는 이런 이제 정말 비서처럼 도와주는 오퍼레이터 기능들이 이런 이제 $20짜리 요금제에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료 구독자거든요. 네. 좀 기다리면 이제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서비스가 기존하고 제일 다른 건 행동까지 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CU에서 컴퓨터 유징 뭐 액션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부르는 건 AI 이렇게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방식들이 계속 바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금 이런 것들이 지나갔을 때 중요한 건 먼저 이 시장 선점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 창 킬 때 구글 브라우저나 네이버 같은 거 맨 처음에 포털 사이트로 열잖아요. 오픈 AI가 원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크롬 브라우저나 인터넷 브라우저 켰을 때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를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 AI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뭐 이것도 시키면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하는 이런 형태들의 에이전트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든지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인터넷창에서 처음에 나오는 페이지에 힘을 갖는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광고부터 시작해서 트래픽부터 시작해서 정말 할 게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픈 AI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서비스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다 준비합니다. 그쵸.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구글도 프로젝트 마리너라고 하는 걸 갖고 컴퓨터 유징을 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 클로드, 엔스로픽에서도 컴퓨터 유즈, 컴퓨터 활용이라고 하는 베타 버전 들어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심지어 이제 이제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은 이제 웹 브라우저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메일 서비스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동해서 기업에서 뭔가 마치 직원한테 뭘 시키면 얘가 뭔가 프로세스를 쭉쭉쭉 타는 이런 단계들까지 할 수 있게 이런 에이전트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공개하겠다. 그리고 일부 공개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말 보편화될 서비스인 것 같은데 그럼 국내 서비스들도 이런 변화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AI가 발전되면요 이런 걸 하는 인프라 하드웨어 회사들은 당연히 더 날개를 달겠죠. 왜냐면 뭐 엔비디아의 GPU도 더 필요할 때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는요 이런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앱스토어를 생각해 보시면 앱은 수십 개가 있는데 만약에 수십 개 앱을 하나의 앱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의 앱을 만드는 데들에게 다 몰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AI 에이전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하나한테 뭘 시키면 얘가 뭐 예를 들면 카카오도 연결해주고 뭐도 연결해주고 막 그렇게 될 거니까 그 하나의 서비스가 국내 서비스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오픈 AI나 우리가 말한 클로드 이런 데들이 그 시장을 점령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쪽을 좀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게 SK텔레콤이 실은 AI 에이전트 에스터라는 걸 원래 북미 시장을 겨냥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 AI가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서비스들도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에이전트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들 장점도 많지만 또 우려되는 점도 있어요. 당연히 크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 의존하게 되는데 지금은 비밀번호, 카드번호 이런 거를 사람이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거 계속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챗GPT 안에 카드번호도 넣고 뭐도 넣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걸 원하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서비스 자체에 우리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반대로 이 서비스가 해킹되거나 뚫렸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개인정보 도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클 거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좀 악용될 수 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해보니까 특정 게시판에 한 사람인데 마치 10사람, 20사람 글 쓴 것처럼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럼 요런 것들이 이제 특정 사이트가 잘 막아내는 것들을 지금부터 보안을 안 만들면 네. 보안에 취약한 데들은 이게 뚫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유튜브 이런 거는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몇몇 사이트들이 좀 이런 거에 취약한 게 있어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 그렇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 조작 이런 것도 가능하겠어요. 이런 뭐 어느 댓글 막- 쪽에서는 충분히 네.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AI가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말을 그럴듯하게 쓰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한 200개 댓글 만들려고 하면 사람이
사람이 직접 입있게 댓글 쓰려고 그러면 다 복잡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KBS 1라디오에 저 게시판에다가 200명인 것처럼 막 만드는 거 이런 거 테스트해보지는 마시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서 뭐 이런 네. 것들도 좀 막는 기술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굴이 선천적인 것이라면 살아가면서 가지는 마음가짐과 생활태도 같은 것이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마음과 바른 태도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겉모습과 악하고 거짓되게 살아온 사람의 겉모습은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에 겉보란이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겉을 보면 속은 안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겉보란이라고 그 친구는 생긴 것처럼 속도 야무질 것 같다. 아무리 겉보란이라지만 사람은 사귀어 보아야 진심을 알 수 있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담 중에 겉보기가 속보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겉보란이란 말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만 보아도 속까지 가히 짐작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속담으로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달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함을 이르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꾸며서 행동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3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춥긴 했지만 기온이 금세 영상권으로 올랐는데요. 낮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고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6도, 전주 5.1도, 대구 6.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 7도, 대전과 전주 8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옷차림은 더욱 가벼워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의 낮 기온도 목요일에는 두 자릿수까지 올라 평년보다 더 포근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 3도 등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 늦은 밤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나 눈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 내륙과 전남 동부, 영남 지역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원 영동에는 강풍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은 CCTV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오늘 변론에선 윤 대통령과 청구인 국회 측에 무제한 진술이 허용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은 윤 대통령이 국민께 참여하는 마지막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28일 출간하는 저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3%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구역 15곳 42제곱킬로미터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안성에서 공사 중이던 교량이 붕괴해서 인부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구조 작업은 진행 중이죠. 네, 오늘 오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량 작업 중에 철제 구조물과 상판이 잇따라 무너져 내렸는데요.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대형 상판 구조물 중간 부분이 V자로 꺾이면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이 중상자 중엔 심정지 환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사고 현장에 119 특수구조대, 119 화학구조센터 대원들을 투입했는데요. 현재 장비 92대와 인력 172명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떨어진 상판에 깔린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각 위 상판 작업을 위해서 설치한 철제 구조물인 거더가 위치를 이탈해 움직이면서 하중을 이기지 못한 상판 등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소방청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크레인으로 상판을 연결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소식도 살펴볼까요? 이번 화재로 6명의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들이 화재 당시 불이 난 곳으로 대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고요. 네, 불이 난 직후 사망자 중 4명은 지하 2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고요. 약 1분 뒤 이번엔 지하 3층에서 나머지 2명이 같은 승강기를 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물 1층에서 내렸는데
불이 번질 대로 번져 유독가스로 가득 찼던 곳이라고 하네요. 경사지에 세워진 건물 특성상 지상과 같은 높이인 지하 3층에서 외부로 곧바로 나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불이 난 1층으로 올라갔고 결국 모두 승강기 앞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들이 지하층에서 작업 도구를 가져갔고 연기가 차기 시작한 시점에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대피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피 안내만 제대로 됐었더라도 이렇게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때문에 화재 감시자 등 소방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거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감시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대응 과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시공사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이런 사고들이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땜지식 처방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근본부터 들여다보고 손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경기가 부쩍 어려워진 탓인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소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말 그대로 곡소리 나는 상황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10명 중 7명꼴로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 응답했고요. 평균 감소폭은 약 12%로 순이익이 줄었다는 응답자도 72%나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절반에 가까운 43%가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답하기도 했는데요. 부쩍 오른 재료비와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 답했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 상환도 큰 고민거리인데 지난해 평균 대출 금액은 1억 2천만 원, 월 이자 부담액은 약 84만 원으로 연평균 9.4%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숫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상당수가 은행 대출 이외에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올해 역시도 이런 흐름이 이어져서 소비자들의 지갑 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고요. 올해 매출과 순이익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자영업자도 각각 60%대, 절반을 넘길 정도로 많았습니다. 때 아닌 뒤끝 추위도 물러가고 봄이 오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겨울은 유독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신 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0.8명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네, 임신 출산 바우처는 출산율의 선행 지표 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신청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5만 8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저희 부부도 작년에 발급받았거든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설명해 드리면 임신 출산 바우처는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100만 원 한도의 진료비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제공해 줍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분만 예정일 4에서 8개월 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혼인 건수와 함께 출산율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통하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하반기 바우처 신청이 늘었다는 건 올해 출산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셈이겠죠. 특히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2만 7천여 건에 달해 전년보다 18%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월에서 11월 누적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13% 넘게 급증한 20만 건에 육박해 출산율 증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추계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올해 출산율이 최대 0.81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이 안 되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 0.8명대도 달성한다면 무려 4년 만일 정도로 저출산 문제 참 심각합니다. 다행히 혼인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고 아직 출산율 추세 상승을 못 박을 정도는 아니지만 정부와 기업의 반전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하고 끊임없이 씨름해온 숙제죠.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는데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출산 육아 지원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최대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요. 여기에 각종 저출산 패키지가 더해져 혼인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출산율이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해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데다 출산 환경은 경제 상황과 주거비 부담, 또 육아휴직 제도 등 여러 요소에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육아 돌봄과 관련한 인프라나 인력이 부족한 만큼 종일 돌봄제 같은 정책들이 더 확대돼야 아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를 셋 이상 둔 직원은 정년 후에 재고용하겠다는 곳도 등장했어요. 네,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어제 사측과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잠정 합의한 2025년 임금단체 협약에 3자녀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구시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요 기업 중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사례가 처음이고요. 사측은 향후 전삼로 투표를 거쳐서 잠정 합의안이 확정되면 관련 제도 신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처음 논의 테이블을 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제도화하면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국제강그룹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임직원이 자녀와 첫 등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자녀 한 명당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간 휴가를 주고 있고요. 올해도 100여 명에게 최장 닷새간의 휴가를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동국제강그룹의 사업회사인 동국제강과 동국CM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캐리어 가방부터 보조 가방, 학용품 세트 등 선물과 함께 최고 경영자들에 쓴 편지도 보냈고요. 두산그룹은 올해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소속 팀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육아휴직자의 동료 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취지라고 하네요. 또 출산 경조금도 상향했는데요. 출산한 직원과 배우자는 첫째 자녀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축하금을 받습니다. 또 자녀가 보육 나이 1세가 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월 20만 원의 보육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육아휴직은 법정 기한 안에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법정 기간에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출산 장려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부영그룹이 꼽히죠. 지난해 초 국내 기업 최초로 2021년에서 2023년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쾌척했고요. 올해도 시무식에서 지난해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총 28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금호석유화학그룹도 지난해부터 임직원에게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금호케어를 실시하고 있고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기존 10일에 아빠 도움 휴가 5일을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옛말에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을이 아니라 온 우주가 나서 도와야 할 정도가 된 듯 싶습니다. 네. 최근 인터넷 은행들이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금융범죄 예방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반응이 어때요? 네, 임차인에게 전셋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알림도 보내주고 피싱 의심 문자를 분석해주기까지 하는데요. 이 반응이 참 좋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최근 전셋집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집주인이 바뀐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따로 말을 안 해줘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전세 자금을 빌린 은행에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전월세 대출이 나간 집의 명의자 변동이나 가압류 같은 등기부등본상 변화가 생기면 법원 웹사이트에서 등기 변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세입자한테 알려주는 건데요. 혹시 전세 사기가 아닌가 걱정이 생기다가도 이렇게 알림을 통해 먼저 알게 돼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니 안심이 된다 말합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AI로 분석해주기도 하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날아온 문자를 앱에 붙여넣자 단 2초 만에 피싱 위험이 크다 알려줍니다. 무료 서비스 출시 2달 만에 16만 건이나 분석이 이뤄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 인터넷 은행들의 이런 기술 경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란 분들 많다고요. 네, 1월분 고지서 보고 두 눈을 의심한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패딩에 수면 양말까지 꽁꽁 꿰고 버텼는데도 난방비가 30만 원 가까이 나와 난감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유독 1월분 요금이 많이 나온 건지 살펴보면 당연히 더 추워진 날씨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 지난해 여름 인상된 난방비의 영향도 있습니다. 주택용 난방 사용 요금은 메가칼로리당 9.8%,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 요금은 메가줄당 6.8% 올랐는데 1년 중 가장 추운 달이라 보일러를 안 틀 수도 없으니 이렇게 요금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특히 지난 1월은 뒤끝 한파 때문에 평균 기온도 더 낮았고 눈이 내린 날도 9.7일로 역대 3위 수준을 기록할 만큼 보일러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2월까지도 한파가 이어지면서 2차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가구들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난방비를 아껴볼 수 있을까? 꿀팁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겨울철 적정 실내 난방 온도인 20도를 유지하는 거라고 하네요. 1도씩 낮출 때마다 에너지 소비량을 7% 절감할 수 있다고 하고요.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로 전환하거나 난방 밸브를 차단하면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보일러를 틀 때 가습기를 함께 쓰면 열이 오래 간직돼 난방 효율이 오른다고 하네요. 또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붙이거나 난방 설비 배관을 청소하는 방법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네, 오늘 오전에 부산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가 긴급 회항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김해공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9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서 이륙한 진에어 LJ371편 항공기가 이륙과 동시에 기체에서 문제가 생겨 경남 거제 상공에서 긴급 회항했다고 합니다. 기장은 여객기에서 강한 기계음이 3차례 연속이나 발생하면서 기체가 흔들리자 즉각 회항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84명과 승무원 7명 등 총 191명이 타고 있었는데 당연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봄방학을 맞아서 가족 단위 관광객도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관련 야구 팬들, 취재진들이 대거 탑승했다고 하고요. 당초 해당 여객기는 오늘 오전 8시 5분쯤 이륙할 예정이었는데 추가 정비를 위해서 30여 분 정도 출발이 지연됐다고 하네요. 네,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은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요. 네, 기내 배터리 화재를 예방 혹은 진압하기 위해서 모든 항공기에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를 도입했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발열이나 팽창같이 수상한 낌새가 보인다 싶으면 이 파우치에 넣어 승무원이 보관한다고 하는데요. 파우치 외부는 16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방염 소재 실리카로 만들어졌고 이 내부는 질석으로 된 패드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파우치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질석이 연기에 녹아 배터리를 덮고 산소를 차단해 진화하는 구조라고 하네요. 제주항공은 이달부터 보조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잇따른 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업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또 청취자가 보내주신 문자 내용 가운데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최근 노후자금 운용법 얘기를 했을 때 노후자금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 건지 계산법을 알려달라는 문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노후 준비를 할 때 정확한 노후자금에 대한 계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좀 막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네. 먼저 몇 세에 은퇴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몇 세까지 살 것인가, 그리고 은퇴 후 필요한 월생활비는 얼마인가 등등 질문을 통해 금액을 추산해야 하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금이네요. 이런 연금 자산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금 및 부동산, 주식 등 보유 자산에서 노후에 쓸 수 있는 자산은 얼마인지 평가도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하고요. 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예상 투자 수익률도 반영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요. 오늘 하나하나 상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일지 가늠이 안 간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후자금 얘기할 때 우리가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 이게 제일 좀 고민이 돼요. 지금의 생활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기혼자라면 지금 자녀와 또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노후에는 부부 또는 혼자만 남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생활비가 현재보다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결혼한 부부 기준으로 은퇴 후 어떻게 생활비를 잡아야 할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생활비 항목으로 월세 또는 주택대출 상환을 하고 있다면 주택대출 상환 비용 같은 직접적인 주거 비용과 관리비와 같은 간접적인 주거 비용을 합한 주거비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 등이 있겠고요. 또 외식 및 식재료비도 나갈 테고 네. 인터넷 휴대전화 요금 또 차량 유지비나 교통비 등도 필요한데요. 지금 항목들이 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항목이잖아요. 안 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 한 묶음 하나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퇴 후 즐길 여가나 취미생활 비용이라든지 여행비나 또 경조사 비용, 자녀나 손주 용돈 등의 기타 지출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이 비용들은 변동성이 있죠. 그리고 내가 선택적으로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두 번째. 네, 쓰기 나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생활비 항목이 하나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단은 뭐 건강보험료, 보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값도 있고 병원비 등의 의료 비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병원비 등의 이런 의료 비용은 지출이 발생은 하긴 하겠으나 저희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산정해 놨고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류해서 체크한 후에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거주 지역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평균값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부가 적정한 노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 생활비로 200만 원을 산출했고요. 최소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적정 생활비로는 약 268만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참고로 KB 연구소의 2023년 적정 생활비는 360만 원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후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데요. 아무래도 밖에서 지출하는 여가 생활비도 줄어들 거고 외식비 등 식비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60대에 필요한 생활비는 연간 3천만 원대지만 70대에는 약 1,800만 원 그리고 80대에 이르면 연간 약 1,140만 원까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약 124만 원, 월 평균 적정 생활비로는 약 165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고요. 물론 이런 생활 비용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서울이 가장 높고 광역시와 도지역 순으로 낮아집니다. 최소 생활비와 평균값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기준에 둔다면요? 대략적으로 은퇴 전 생활비에 70%에서 80% 정도까지 생활비로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아이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잖아요. 네. 아이 교육비는 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은퇴 전 부부 기준으로 약 5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있다면 70% 80%니까 은퇴 후에는 약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앞서 노후 생활비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0대쯤에는 은퇴 직전의 생활비에서 약 70% 정도를 예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80대 이후에는 은퇴 직전 생활비의 약
50%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물론 좀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비상자금 등을 미리 확보하면 더 좋을 텐데요. 또한 여기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요. 네. 언제 초기에는 그간 즐기지 못한 여행이나 취미 활동 등으로 나가는 비용도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분류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노후 얘기할 때마다 강조해서 이제는 청취자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했죠. 실제로 은퇴 후 연간 병원 비용도 무시할 수 없으니 내가 가입한 보험도 잘 챙겨봐야 하고요. 또한 언제 큰돈의 의료비가 필요할지 모르니 비상금 성격의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유지해서 적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쓰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꽤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금액을 목표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이제 내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 이걸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노후연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런 공적연금, 사회보장제도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조화가 중요한데요. 노후의 기본연금이 되는 국민연금은 생활비 역할을 해야 하기에 이 주머니가 가득히 있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최대한 오래 가입하고 수령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한 후에도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해 향후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기는 연금액의 일부 그러니까 50%, 60, 70, 80, 90%를 연기해도 되고 전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년씩 연기할 때마다 7.2%씩 수령액이 증가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노후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년 연기 시마다 월 107만 2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대치인 5년을 연기하면 36%나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기대 수명도 다르고 건강도 장담할 수 없기에 이런 연금액 상승만을 바라고 지급 시기를 무조건 늦추는 게 능사는 네. 아닙니다. 또한 연금 지급 개시를 늦추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쓸 생활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당장 생활비로 쓸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7.2%의 증가액은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이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더더욱 보조연금 성격인 퇴직연금이나 추가연금 성격의 개인연금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중요성은 원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한때는 3층 연금론이라고 해서 맨 밑에 국민연금, 그 윗겹에 퇴직연금, 그리고 그 위에 개인연금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코너에서도 다룬 적 있는 주택연금 등의 여러 자산의 준비가 추가로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게 있죠. 이 퇴직금을 납입해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퇴직연금 계좌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실 네. 테고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등으로 나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DC형과 IRP는 본인이 운영 가능합니다. 우리가 노후자금 운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ETF, 채권, 배당주 등의 상품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상품을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하기에 잘 활용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국민연금을 노후 생활비 또는 최소 생활비로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퇴직연금 등으로 추가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퇴직금은 보통 알아서 쌓이고 있겠거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수식을 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자면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에서 나눈 1일 평균 임금의 30일을 곱하고요. 여기에 재직일수에서 365를 나눈 수에 다시 곱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총 급여는 기본급과 기타 수당과 3개월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복잡하게 들리죠. 네.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월급 300만 원에 재직기간 5년이라면 3개월간 총 급여는 900만 원이겠죠. 그리고 1일 평균 임금은 900만 원 나누기 91일을 하면 10만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퇴직금은 10만 원 곱하기 31을 곱하고 나서 그리고 5년을 곱하면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기 직접 돌리지 마시고 네. 간단하게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럼 계산법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퇴직연금의 계산 방법은 DB형, DC형, IRP 등 가입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확정급여형인 DB형은 앞서 얘기한 일반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월급 500만 원에 재직기간 10년이라는 예시하에 최근 3개월간의 총급여는 1,500만 원이 되겠죠. 일일 평균임금은 1,500만에서 90일을 나누면 16만 6,6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16만 6,600원에서 30일을 곱하고 다시 10년을 곱하면 약 5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런 DB형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인 DC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즉 8.33%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그래서 연봉의 8.33%를 곱하고 건속료수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다 운용수익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형은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연금이 변동되며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요. IRP는 개인이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이기에 예금, 펀드, ETF 등 상품의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만 55세 이후부터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런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퇴직연금 계산기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본 이후에 내가 필요한 노후 자금은 얼마인지 현재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렇게 노후 자금을 계획할 때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와 건강관리, 나아가 사회적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중에 오늘 경제적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은퇴 후 노후자금 준비에도 지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지출 패턴을 미리 예상해서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요. 노후에 우리가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꼭 급여를 많이 받는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뭐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뭐 사회적 관계도 쌓고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게 되면 가정에 있는 것보다는 지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50대 전까지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상품으로 노후 자산을 불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요. 50대 이후부터는 안정적 투자로 자산을 보호하는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으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기에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준비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 오늘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보시고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크레이그 데이비드의 Mercy Mercy Me.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934님. 저는 60에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 270만 원에 지금 다니는 직장 급여 2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이 총 500만 원인 건데요. 지금 보험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250만 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7934님께서는 1차 정년으로 은퇴를 하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수입은 500이고 지출은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에 어떻게 보면 저축액이 발생하는 건데 네. 현재 상황에서도 노후 생활은 충분하지만 그래도 더 큰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7934님이라면 250만 원에 남는 금액 가지고 배당주 아니면 배당주 펀드 등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뭐 배당 수익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소득원의 증가도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2893님은요. 저는 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축 없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축을 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질문하신 게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저는 저축을 하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출을 줄이라고 하시겠죠. 네. 근데 제가 한번 예시를 잠깐 들어볼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지금 뭐 당뇨약도 나왔고 비만약도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암도 몇 년 후면 정복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혜택을 적용받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초기에는.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치료되지 않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 나오면 그 약값은 굉장히 비쌀 거잖아요. 신약들이 비싸죠. 그렇죠. 근데 이걸 건강보험에 적용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적용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몇 년 후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네. 만약 그 질병에 필요한 약이 그 약이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의료 비용이라든지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쪽을 해서 2893님께서는 비상금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늘어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콩으로 김창래님이요. 개인연금은 언제 가입해야 할지, 또 소액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미래가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네. 소액으로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노후 자금은 네. 내가 준비한 기간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준비하십시오. 네. 5088님, 저는 40대 후반인데요. 3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즌에 따라 수입이 많이 달라져서요. 노후자금 계산은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자영업자니까요. 네. 가계 자금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정에 있는 자금을 분리하는 게 우선이고, 그냥 상품적으로 본다면 일단 매장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노란우산 공제 상품 있잖아요. 네. 이런 상품을 활용해도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가정에서 개인연금 저축펀드 같은 상품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지금 매장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적정 생활비를 계산을 하고 네. 가게에 들어가는 적정 생활비를 적정 계산을 해가지고 네. 남는 금액에서 제일 먼저 노후 상품부터 운영하는 형태로 준비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다는 걸 좀 느꼈어요. 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좀 추웠는데 좀 풀렸나 낮에는 봐요. 살짝 제가 더울 정도로 두꺼운 걸 입고 왔는데 네. 이제 겨울이 슬슬 물러가는 마당이다 보니까 겨울 얘기 다룬 그 신화가 하나 생각이 나서 그 신화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바로 북유럽 신화입니다. 혹시 전주리 아나운서는 북유럽 신화 관련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건 알아도 북유럽 그렇죠. 신화는 잘 몰라요. 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좀 필수 교양, 맞아요. 그 만화도 엄청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좀 싫어하기도 해요 요새는. 그 정도로 이제 신화하면 뭐 제우스, 아프로디테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이런 신화를 우리가 교양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대중문화에서 이런 신화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화라는 수천 년 된 이야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인류사에서 다뤄지고 또 검증이 되면서 이게 가장 재밌고 남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다라는 교양의 자리로 오르기까지 많은 그 시간 동안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조금 질리는 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현대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직접 가져오기보다는 좀 새로운 원천들을 찾아 나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많이 다뤄지는 게 북유럽 신화입니다. 특히 이제 북유럽 신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신화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신화에 대해서 어떤 현대적인 대중문화들이 해석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특히 게임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게임이 오늘 이야기할 갓 오브 라그나로크 시리즈입니다. 북유럽 신화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낯선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크게 이제 서구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그리스 신화가 지중해를 낀 신화라고 한다면 북유럽 신화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북쪽이죠. 북해를 끼고 자라난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해 유역이라고 하면 뭐 독일, 덴마크 등등을 이어서 영국 같은 경우도 게르만족 대이동으로 이제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잖아요. 대충 이 북해를 둘러싼 지역에서 나타나는 신화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북유럽 신화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말로 하면 바이킹 신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도 신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에서 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의외로 우리 주변에 가깝게 다가와 있는 북유럽 신화 코드가 있는데요. 바로 마블 유니버스 시리즈의 토르입니다. 아, 토르는 잘 알죠. 천둥의 그렇죠. 신이잖아요. 네, 마블에 등장하는 토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무슨 망치 들고 다니고 던지면 손으로 돌아오고 번개를 막 쏩니다. 근데 이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미지예요. 네. 실제 북유럽 신화에서 토르라는 신은 천둥의 신 그리고 동시에 농경의 신인데요. 이 두 개가 결합되는 이유는 고대인들이 알았던 거죠. 그 천둥이 치면 번개가 땅에 떨어지면은 지력이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왜 빠지잖아요. 계속 농사를 지면. 근데 번개는 공기 중에 질소를 다시 땅으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 둘을 엮어서 천둥의 신이면서 농경의 신으로 섬겨지던 게 토르였고요. 또 영화 보면 토르 아버지로 오딘이라는 한쪽 눈에 안대를 낀 신이 나오는데 실제 북유럽 신화에서 제우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신이 지혜의 신으로 나오는 오딘입니다. 네. 영화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로키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오딘, 토르, 로키 이렇게 세 명이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신으로 나오고 있고 영화에서랑 똑같습니다. 로키도 토르의 동생 그리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는 장난의 신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북유럽 신화는 이 셋을 주로 중심으로 나오게 되고 대체로 어떤 구조냐면 로키가 뭔가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크게 냅니다. 그러면 오딘과 토르가 어떻게든 이 사고를 수습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으로 채워져 있는데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북유럽 신화가 다른 신화랑 굉장히 구별되는 아주 놀라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예요? 바로 라그나로크예요. 라그나로크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마블 유니버스 시리즈에도 토르 라그나로크라는 제목이 있었고 또 한국에서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라그나로크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신들의 황혼이라는 의미로 읽힌다고 해요. 그리고 북유럽 신화의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을 차지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북유럽 신화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 신화를 생각해보면 혹시 엔딩을 기억하세요? 그리스 신화에는 엔딩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냥 이런 신들이 이런 일을 했더라를 쭉 옴니버스로 깔아놓는 반면에 북유럽 신화에는 신화 세계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네. 이 세계의 신들은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이제 그 얼음과 불의 땅이지 않습니까? 북유럽이라는 것이. 그래서 얼음의 세계, 불의 세계가 있고 이 둘이 접촉하면서 얼음이 녹고 그 물방울에서 처음 태어나는 거인족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거인이 삼시세끼 잠만 자다가 이제 그 땀에서 출생하는 또 이제 작은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 거인이 먹는 암소, 그러니까 우유가 있는데 그 암소가 얼음을 핥다가 녹아서 나온 게 신족이 처음 탄생하는 이런 시작 신화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에 라그나로크라는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끝나게 되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거인족과 신족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둘이 계속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마지막에 라그나로크의 시기가 오면 이 거인족과 신족이 각자 뭉쳐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고 여기서 앞서 이야기했던 오딘, 토르, 로키 다 여기서 사망해요. 거인족도 다 죽고 신족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멸망한 세계에 다시 새로운 종족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를 쓴다라는 게 북유럽 신화의 마지막이고요. 다른 신화와 달리 마지막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신화로 취급받고 있는 거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게임이 신화를 재해석하는 방식과 거기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할 게임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네, 오늘 소개할 게임의 제목이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잖아요. 벌써 라그나로크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어느 이야기를 하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라그나로크보다도 갓 오브 워라는 시리즈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시리즈도 한 20년이 넘어가는 유명 프랜차이즈인데요. 이 갓 오브 워는 북유럽 신화에서 처음 시작된 게임은 아닙니다. 갓 오브 워니까 뭔가 신에 관한 이야기를 네. 하겠지만 이 시리즈의 시작은 그리스 신화거든요. 갓 오브 워 시리즈의 주인공이 크레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벌써 그리스스럽죠, 뭔가. 이 크레토스라는 친구를 주인공으로 2005년에 처음 나온 갓 오브 워 1편에서는 주인공은 크레토스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스파르타, 유명하죠. 여기에 장군이었단 말이죠. 여기는 군사국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레토스도 굉장히 맹렬하게 싸우는 장군이었는데 어느 날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 부대가 전멸하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은 이제 아레스라고 하죠. 크레토스가 아레스에게 기도를 해요. 나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내 영혼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이 이기게 해줍니다. 근데 이 그리스 신화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 신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는 네. 얘기를 늘 하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크레토스가 고난을 겪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려보면 신에게 영혼을 바친 대가는 네. 가볍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혹하게 들어오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연극에서의 그 그리스 비극의 시작이기도 하죠. 네. 크레토스는 영혼을 바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데요. 어디 가서 누구를 죽여라 해서 죽였는데 알고 보니 자기 가족이었고 막 이런 신들의 장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분노로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면서 크레토스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다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화에서 일반인이 신을 죽인다라는 모티브가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네. 계속 죽이다 보니까 신의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이 타협을 하는 거죠. 알았어. 그러면 너를 전쟁의 신으로 임명해 줄 테니까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의 분노는 거기서 식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의 게임 시리즈가 3편까지 나오는데 나중엔 제우스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자체를 거의 붕괴시키는 엔딩으로 가는데 이 게임이 보여주는 엔딩은 그래서 시원한 복수에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신들을 죽였지만 결국 자신의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고 분노에 찬 자신의 모습을 이제 3편 마지막에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도 되게 놀라죠. 왜냐하면 액션이 재밌어서 막 했는데 사실 내가 그동안 저질러온 사륙이 얼마나 참혹했던가를 돌아보면서 되게 씁쓸하게 끝나는 배드엔딩의 게임이기도 했고 근데 이 게임이 워낙 놀라운 비주얼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들을 직접 내가 싸워 죽인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게임에서 그 비주얼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게이머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준 2000년대 오리지널의 갓 오브 워 시리즈가 3편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름이 남는 게임이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룬 게임이 어떻게 북유럽 신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이게 2000년대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벌써 한 20년 가까이 흘렀단 말이죠. 2000년대에 굉장히 히트했던 이 갓 오브 워 시리즈는 2018년에 다시 후속작이 제작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배경을 북유럽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이 넘어오는 과정이 재밌어요. 크레토스가 그리스 신화 세계를 박살을 낸 상태죠.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걸 부숴도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의 그 허망함을 느끼고 자신의 전쟁의 신이라는 직책을 숨긴 채 세상에서 숨어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북쪽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 침엽수 나오고 눈 많이 쌓이고 이제 여기서 은둔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살고 있는데 이 과정에 뭐 사랑하는 여인도 만나고 또 아이도 낳아서 가정도 꾸리면서 2000년대 그 복수기 같은 모습이 점점 중년 아저씨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의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유럽 신화에도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신들 입장에서는 소문을 다 들었던 거예요. 지중해가 그렇게 박살이 났다며? 근데 그 원흉이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가 있어. 네. 근데 북유럽 신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딩이 있는 상태예요. 예언이 돼 있거든요. 너희들의 최후인 라그나르크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소문을 들은 북유럽 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 때문에 라그나로크가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찾아서 빨리 없애자라는 목적으로 크레토스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결국 발각되면서 게임의 이야기는 북유럽 신화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북유럽에서도 신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제가 게임하면서도 재밌었던 네. 부분인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신이 된 크레토스였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의 신이 가정을 꾸린 중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 폭력을 원하지 않아요. 평범하게 살고 예. 싶어져. 자기가 그 폭력을 다 겪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달성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내 과거를 참회하고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어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인데 이 북유럽 신들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중해를 네가 박살을 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를 박살내러 여기까지 왔구나. 예언이 이미 너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예언에 보면 그 라그나로크가 예언된 내용을 보면 이 최후의 전쟁 라그나로크가 시작되는 것이 로키의 장난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풀지는 못할 텐데 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중에 로키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임 속에서 로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신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저 녀석이 로키다. 예언의 로키가 크레토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빨리 없애버리면 우리가 라그나로크를 더 미룰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크레토스는 이런 걸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북유럽 출신이 아니잖아요. 라그나로크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스 출신이다 보니.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계속 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협하고 자꾸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피하려는데 피해지지도 않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복수의 신, 전쟁의 신이었던 크레토스는 평화롭게 살고 싶었으나 북유럽 신들과 결국 원치 않는 전쟁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이제 2018년에 새로 시작된 갓 오브 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킬러를 가만두지 못하는 액션 영화와 좀 비슷한 전개 구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게임 속 주인공은 그리스 신에 이어서 이 북유럽 신도 다 없애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좀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액션 게임이다 보니 결국 뭔가 전투 씬을 만들어야 되는 건 있는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 시절의 크레토스는 정말 온몸이 막 불타오르는 묘사가 있었어요. 그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거였는데 네. 그런 쪽의 어떤 복수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납득이 됐던 게 그 가족을 다 자기 손으로 잃게 된 그런 어떤 분노는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네. 북유럽 신화에서 뭔가 또 액션을 펼치려면 이 액션 게임, 액션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왜 그가 분노하는가를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어려울 거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에서 갑자기 북유럽으로 와서 무슨 싸울 이유가 있지? 라고 했는데 게임은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시도를 하나 해내는데 바로 북유럽 신화를 재해석하는 방식에서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재해석했어요? 그리스 신화 통틀어서 북유럽 신화 마찬가지로 고대의 신화라는 건 어떤 사회에서 만들어졌느냐 이른바 전근대 사회라고 우리가 통으로 얘기를 하는데 신분의 구분이 일단 명확하죠. 신, 귀족, 왕족, 성직자, 평민, 노예 아주 명확하고 이 신분 구분은 쉽게 넘어설 수 없는 말 그대로 계급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네. 시대의 사회였단 말이죠. 이런 시대의 신화라는 이야기는 그 가장 꼭대기에 있는 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화 속의 신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고 선역입니다. 전지전능한 예를 들어 뭐 번개를 잡아서 던지는 제우스와 오딘 그리고 토르 같은 경우에는 농경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토르에게 자신의 신앙을 바치고 숭배해야만 농사가 잘 되는 말 그대로 윗사람을 섬기는 형태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에 거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갓 오브 워 북유럽판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을 굉장히 새롭게 보는데 토르가 그렇게 선한 신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중간에 딱 그 망치를 들고 나오는 토르가 있는데 굉장히 교활하고 잔인하게 신족이 아닌 모두를 탄압하고 죽이려 드는 신들의 악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신화에 보면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죠. 그리스 신화도 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인간을 다 죽인다. 농지를 다 폭파시켜 버린다. 이런 점들이 기존 신화를 읽을 때는 그냥 신이니까 그랬어라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갓 오브 워 시리즈에서는 이거 봐라. 신들의 존재라는 게 이런 식이다. 신이 아닌 모든 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부각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크레토스는 싸울 이유를 얻게 됩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었는데 저 신이란 놈들이 갑자기 와서 내 영지와 농지를 다 박살을 내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전복적 각색을 통해서 저 신과 싸워야 될 이유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라그나로크의 시작을 만드는 로키라는 인물입니다. 그럼 게임 속에서 로키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스포일러인데 안 하실 네. 분들만 이제 들으시는 걸로 본다면 네. 원작에서 로키는 악역이잖아요. 항상 악당인데 게임 진행하다 보면 악당이었던 로키는 크레토스라고 우리가 짐작을 했지만 네. 사실 아들이었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라그나로크라는 것이 결국 신들이 모두 멸망해서 슬픈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이 게임은 라그나로크를 뒤집어요. 로키의 입장에서 라그나로크의 이야기를 풉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나야 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일어남으로써 다른 종족을 억압하는 신족들은 왜 멸망해야 하는가라고 신화를 완전히 거꾸로 읽어버리는 형태로 이야기를 풀어버리는 거죠. 민주주의 시대에선 신화를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되게 옛날 신화는 옛날에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그 똑같은 신화가 오늘날 모두에게 동일한 권력이 주어지는 시대에는 다른 의미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잘 보여준 게임이 라그나로크 갓 오브 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이제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